빛의 진행 방향을 유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그렇죠. 바로 굴절의 법칙이다. 자,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고요. V2분의 V1 그리고 N1분의 N2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굴절의 법칙 가공해서 사인 세타는 파장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고 굴절률에 반비례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굴절의 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죠. 굴절이라는 면은 바로 뭐냐? 경계면이거든요. 경계면에서 굴절이 나죠. 자, 근데 경계면 하면 떠올려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법칙인데요. 우리가 너무 짧게 다뤘어요. 바로 뭐냐면 반사의 법칙이 있죠. 자, 입사각과 반사는 어떻다? 우리가 같다. 그래서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이 다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반사와 굴절을 둘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파동의 세기를 제가 I로 표현할게요. I는 입사된 우리가 파동의 세기는 입사된 파동의 세기는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굴절된 파동의 세기와 우리가 반사된 우리가 파동의 세기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반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놓쳤다면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입사된 파동의 세기와 굴절된 파동의 세기는 같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계면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굴절의 법칙과 반사의 법칙을 둘 다 꼭 적용시켜야 된다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았어요. 자, 그러면 물을 담게 되면 이렇게 공기와 물의 경계면이 생기게 되겠죠. 자, 우리 이제는 우리 물에서 공기에서 물 쪽으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입사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우리가? 그렇죠. 바로 법선이다. 자, 법선을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반사, 굴절 둘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한쪽은 이렇게 반사된 빛이 가고 한쪽은 굴절된 빛이 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와 우리가 물의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누가 빠르죠? 우리가 공기가 물보다 더 빠른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공기가 물보다 빠른 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굴절의 법칙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1번과 우리가 2번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제가 세타 1이라고 할게요. 세타 1, 여기는 세타 2라고 할게요. 세타 2 어때요? 각이 작아진 거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또한 우리는 반사의 각도 확인할 수 같아요. 이 반사의 각 세타 1 또 다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의 파동을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더 써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큰 각으로 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실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주황색과 여기 있는 우리가 초록색은 우리가 빛의 색깔이 아니고요. 우리가 빛의 진행 경로를 나타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이 이렇게 세타 1 프라임에서 두도록 할게요. 빛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우리가 1부는 반사되고 2부는 2가 되겠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를 우리가 세타 1 프라임 반사 법칙부터 적용시켰죠. 자, 그리고 여기를 뭐라 할 거예요? 제가 세타 2 프라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을 한 번 더 적용시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빛의 진행 방향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수조에 물을 채웠고요. 그리고 위에는 당연히 공기층이 있고 경계면이 있겠죠. 자, 이제는 물에서 공기로 한번 빛을 한번 발사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경계를 만났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법선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반사와 굴절이 둘 다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물론 또 우리는 공기에서 속력이 물보다 빠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1번, 2번도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보니까 1번은 반사되고 2번은 세타되고 우리가 굴절되더라. 여기를 갖다가 세타 1이라 2가 되겠네요. 세타 2가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세타 2 프라임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2 프라임 하면 되겠네요. 세타 1이라 되겠네요. 잘못 썼네요. 그렇죠? 여기는 세타 1이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서의 굴절, 1번에서 가기가 세타 1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반사가 여기 있겠네요. 여기가 뭐가 되죠? 우리가 세타 2가 되겠네요. 어떻다 우리가 같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으시죠? 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입사되는 그게 1번이고 굴절이 2번이 아니라 항상 매질 1과 2에 우리가 번호를 이렇게 매겼고 그 번호를 가지고 세타 1, 세타 2를 정하는 게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또 각을 조금 더 우리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각을 키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경계면에서 이렇게 반사와 굴절한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각을 더 키워볼게요. 각을 더 키우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 굴절각이 이렇게 90도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1부는 반사됐고요. 1부는 이렇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각으로 우리가 빛을 입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자, 일부는 반사된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굴절된 빛은 사라지고 모두 다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봐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하거든요. 전반사.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어떤 특정한 각이 있는데 그 특정한 각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입사각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이 순간,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각, 이 각을 우리는 IC라고 하고요.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임계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반사 일어날 건지 아닐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잘 나와 있지만 임계각보다 우리가 입사각이 어떻다 우리가 작다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다면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가 세타가 입사각이 우리가 뭐보다 굴절각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전반사가 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조에다 이렇게 물을 담았어요. 그 물과 공기의 경계면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자, 물에서 공기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쏘게 됩니다. 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그렇죠. 바로 법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선에서 빛은 우리가 끄게 되고 우리가 반사되게 되겠죠. 네, 먼저 굴절의 법칙을 쓰려고 하니까 공기와 물의 속력을 비교해야 되겠다. 그죠? 누가 더 빠르다? 공기가 물보다 빠르다. 자, 그래서 각은 커진다, 작아진다? 여기는 각을 세타 2로 할게요. 왜 2인지 아시겠죠? 네, 매질 2에서 각이거든요. 각은 더 커진다. 네, 그래서 여기를 세타 1이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세타 2로 할 수 있겠네. 반사의 법칙이 되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물에서 공기로 우리가 입사되는 빛을 우리가 각을 더 키우다 보면, 입사를 더 크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굴절각이 이렇게 90도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자, 우리 여기 각을 제가 세타 2 프라임을 할게요. 세타 2 프라임. 그러면 당연히 이 값도 우리가 세타 2 프라임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몇 도가 된다? 우리가 90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각을 조금 더 키웠어요. 각을 더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각을 더 키우게 되면 굴절각은 우리가 90도를 키우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구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를 제가 이렇게 세타 2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값은 모두 다 뭐가 된다? 우리가 세타 2 더블 프라임이라고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사로 말씀드렸는데 방금 이게 전반사이라는 각인데요. 자, 전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각보다 큰 각을 보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세타 2 프라임의 각인데요. 이는 우리가 굴절각이 몇 도가 될 때 우리가 그렇죠. 굴절각이 우리가 90도가 될 때 입사각. 얘를 우리는 보통 IC라 표현하고요. 우리는 이때 각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사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뭐냐면 밀한 곳에서 우리가 소한 곳으로 가야 된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어디로 우리가 작은 데로 가야 된다. 속력이 느린 데서 속력이 빠른 데로 가야 된다. 파장이 짧은 데에서 파장이 긴 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되죠? 우리가 그렇죠. 입사각이 뭐보다 우리가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는 것에서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사인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다? 우리가 그렇죠. 있는 우리가 임계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잖아요. 자, 임계각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다 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뭐냐면 굴절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자, 굴절의 법칙 그대로 써본다면 우리가 한번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사인 세타 2가 뭐죠? 우리가 그렇죠. 사인 IC가 되겠네요. 사인 IC 임계각. 그때 굴절각은 몇 도이죠? 우리가 그렇죠. 90도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 뭐다? 우리가 굴절률을 안다면 N1분의 N2이다. 물론 여기는 파장과 속력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물질의 굴절률을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질의 굴절률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90도는 얼마죠? 우리가 사인 90도는 우리는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사인 IC는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뒤집었으니까 N2분의 뭐가 나온다? 우리가 N1이 나온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가 전반사인 하기 위해서는 밀한 데에서 소환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동시에 뭐냐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그림 그대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N2가 크나요? N1이 크나요? 그렇죠. N2가 N1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은 뭐보다 1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사인 값도 알고 있잖아요. 사인 값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확인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식 바로 임계갈 공식을 쓸 때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사인 IC는 굴절률이 큰 것분의 굴절률이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더라도 아무 문제 되질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굴절률이 작은 아이가 만약에 굴절률이 작은 이 아이가 만약에 공기나 공기 보통 공기는 진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굴절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n분의 이렇게 1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n분의 1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값, 큰 것분의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제품이긴 한데요. 표현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방을 이렇게 이쁘게 장식해주는 분수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기능은 이렇게 빛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분수형에다가 보게 되면 양 끝에서 이렇게 유달리 이렇게 아주 밝게 빛나는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빛을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빛이 나오질 않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예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우리가 빛이 많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중간에 빛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에너지가 우리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원래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광통신이 되는 광섬유라는 것이죠. 네, 광섬유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의 원리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럼 이 제품의 원리는 과연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빛 에너지가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경우 나오고 어떤 경우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연 빛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언제죠 우리가? 네, 전반사가 일어날 때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전반사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가 그렇죠. 입사각이 뭐보다 우리가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밀한대에서 어디로 우리가 소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밀소에 대해서도 한번 더 이해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자, 밀소는 굴절률이 큰 데에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가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말은 파동의 속력이 느린 데서 속력이 빠른 데로 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장이 우리가 짧은 데서 우리가 파장이 긴 데로 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할까요? 만약에 빛이 간다면 빛은 우리가 밀한 데과 소한 곳에서 빛의 진동수는 어떻습니까? 네, 빛의 진동수는 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굴절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 전반사의 원리 위한 제품이 바로 광섬유라고 말씀드렸네요. 광섬유는 여기 있는 우리 인텔 제품과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광섬유를 한번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게 이중처럼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는 우리가 손께는 이렇게 콜라는 제품, 코어라는 우리가 위치로 말하고 있고요. 가장자리는 클레딩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어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쏠 거예요. 자, 빛을 쏘게 되면 우리가 한번 가장 먼저 경계를 만났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법선이 필요할 거예요. 자, 우리는 외부는 이렇게 공기청이라고 얘기하고요. 내부는 이렇게 코어와 클레딩으로 물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각도는 크집니까? 작아집니까? 그렇죠. 속력은 우리가 공기에서의 속력은 우리가 어디보다 우리가 코어에서의 속력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각도 공기에서 각이 우리가 코에서 각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해 각이 작아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또 경계를 만났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죠. 바로 법선이 필요하죠. 자, 법선을 긋고 나서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각을 한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각. 여기 있는 각이 또 다른 우리 입사각이 되는 건데요. 여기를 입사각이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코어에서 클레딩 쪽 입사각이라 한번 해볼게요. 입사각이 되는데 이 입사각이 뭐냐면 전반사를 넣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광통신은 우리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하는 거거든요. 그 외부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전반사.
자,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사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사각에서 우리가 입사각이 뭐보다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더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굴절된 빛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여기 있는 굴절된 빛은 없고 다 모두 다 뭐가 우리가 반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전반사에 나겠죠, 그죠? 전반사에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냐면 이 굴절된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의 법칙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입사각과 굴절각은 같다, 반사각은 같다라는 거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사각과 반사각 같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경계를 만났으니까 법선을 긋고 다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입사각과 반사각 같다라는 거 이렇게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사각, 반사각,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 광섬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렸냐면 이 광섬유는 전반사를 가인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코어와 클래딩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물리량을 갖다가 코어와 클래딩 물리량, 굴절률, 속력, 파장, 진동수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우리는 전반사에 났기 때문에 굴절률은 누가 더 커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뭐냐면 코어가 클래딩보다 크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쉽게 비교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속력은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여기에 제가 이미 다 써놨죠.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속력은 클래딩이 더 빠르고요. 파장도 클래딩이 더 크고요. 진동수는 빛이 진행한다면 코어와 클래딩 내에서 모두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인테리어 제품 뭐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주변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번 사서 한번 여러분들도 예쁜 방을 꾸며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갖고 싶었던 장난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 깊숙이 있습니다. 네, 물고기요? 고래?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남자애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자, 물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잠수함이 있죠. 네, 잠수함까지는 아니에요. 자, 잠수함에서 우리가 물 밖에 있는 사물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잠망경이 있죠. 네, 저는 어릴 때 잠망경을 많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잠망경 원리에 대해서 저는 좀 커가지고 이렇게 호칭이 왔습니다. 잠망경 원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망경이 있어요. 자, 물 밖에 새가 있고요. 그 새의 모습을 제가 관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잠망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아마 본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릴 때 본 친구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위에 뭐냐면 거울이 있었던 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거울. 근데 잠망경은 거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잠망경은 거울을 이용하지 않아요. 자, 우리 프리즘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프리즘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울은 반사시키는 애니까 거울은 역할이 뭐냐면 반사니까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반사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경계에서 반사가 나니까 프리즘은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위가 프리즘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프리즘은 어디 있는 거냐? 네, 프리즘은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이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원리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원리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우리가 새를 잘 보고 싶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새에서 나온 빛이 있을 거잖아요. 빛이 올 거잖아요. 이 빛이 A 친구에게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성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이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들어온 양이 많아야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사되는 걸 이용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잠망경은 우리가 반사되는 빛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사되는 양을 많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을 했겠죠. 자, 근데 우리가 프리즘이 만약에 프리즘이 여기 있는 이 부위에 있다면 생각보다 반사량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 있으면 반사량은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빛이 일어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왔습니다. 매질의 경계를 만났죠. 네, 매질의 경계를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륜각이 몇 도죠? 우리가 경계면과 우리가 진행과 이륜각이 90도입니다. 네, 그러면 빛은 뭐합니까? 네, 입사가 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마 이 점에서 반사에 된 빛이 아마 일부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크진 않은가 봐요. 자, 근데 이 경계면을 만났는데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고 굴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굴절이 나지 않게 여기 있는 우리가
법선을 그어볼게요. 이 점에서 우리는 굴절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모두 반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우리 굴절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전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빛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시 이 부위에서 여기는 이 부위에서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전반사에 나겠죠. 전반사에 나서 이렇게 A에게 빛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때 아마 이 경로가 아마 이 가장 빛을 A 친구에게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프리즘을 보고 잠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자, 전반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전반사에 대한 조건 알고 계시죠? 자, 어디다 우리가 미란 데서 우리가 소환대로 와야 되고, 그리고 입사각이 뭐보다 우리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밀도도 하니까 여러분 또 기억나셔야 될 것 같아요. 밀도가 크다는 것은 밀의소라는 것은 굴절이 큰 데서 굴절이 작은 데로, 속력이 느린 데서 속력이 빠른 데로, 파장이 짧은 데서 파장이 긴 쪽으로 가는 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여기는 우리가 프리즘이 직각이동 삼각형이라면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입사각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 값이 입사각이죠. 이게 입사각이죠. 자, 입사각이 뭐냐면 예를 들어 직각이동 삼각형이라면 얘는 몇 도가 될까? 우리가 한 45도가 되겠네요. 그죠? 45도인데 이 45도는 뭐보다 우리가 그렇죠. 바로 임계각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직각이동 삼각형이라면 그죠? 자, 이처럼 뭐냐면 잔망경은 우리가 전반사의 원리 이용한 우리 제품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날 태아래에 있는 A 친구는 많이 지쳤습니다. 지쳐서 지표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표면 아래에서 새가 나는 모습을 본 거죠. 자, A 친구는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흙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지. 하지만 흙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우리는 A 친구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새는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요. 자, A 친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총동원해서 A 친구 설명해서 A 친구를 설득해서 걱정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에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날 지표면은 많이 간려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기층의 밀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 밀도가 바뀐 층을 우리는 임의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매질의 경기를 잡은 거죠. 자, 그러면 밀도가 바뀌고 온도 바뀜에 따라서 우리는 빛의 속력이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서의 우리가 매질의 속력을 V1, V2, V3, V4로 표현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우 무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는요, 결과적으로 해보게 되면 속력이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에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는데 우리 지표면을 향한 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을 향해서 빛이 가고 있습니다. 자, 매질의 경계를 만났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네, 경계면이 필요한 경계면을 만났으니까 우리 법선이 필요하겠죠. 자, 보니까 속력은 빨라졌습니까? 느려졌습니까? 네, 속력은 더 빨라졌기 때문에 각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더 커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굴절된 각은 더 커질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또한 반사의 법칙도 적용 되겠죠. 반사됨도 여러분께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사된 빛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 눈에 A 학생의 눈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면에 와서 또 우리가 V1과 V2 다시 말해 경계 여기를 만났잖아요. 이 경계에서 또한 우리가 빛이 이렇게 일부 이렇게 경계를 만나게 법선을 걷고요.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반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전반사에 나타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반사된 빛과 우리 A 빛과 우리가 투과된 B 빛을 비교해 본다면 반사된 A보다는 투과된 B 빛이 훨씬 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약 또 투과가 된다면 빛은 매우 약할 거기 때문에 A 눈에 선명히 잘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사에 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전반사에 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전반사에 났다면 여기 있는 모든 빛이 어떻게 모두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사의 법칙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계를 만났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네, 법선이 필요합니다. 또 다시 가볼게요. 이제 속력이 빨라졌나요? 느려졌나요? 네, 속력이 더 느려졌죠. 네, V3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이 느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속력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는 각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각은 더 작아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반사의 법칙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사된 빛이 아니라 굴절된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빛은 어디서 온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이 빛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는 지표면 아래에서 날고 있는 것처럼 H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신기루라고 합니다. 자, 오아시스를 신기루 본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뭐냐면 이 A 친구가 보는 이 신기루는 우리가 굴절의 법칙과 전반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반사적 반사입지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친구도 이제는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